어머, 잠깐만요. 거기는 안 돼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2세 여자의 몸이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죠. 부산 사상구 골목 안 낡은 노래주점 VIP룸.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한태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남자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온기에 눈을 감았어요.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태준의 낮고 쉰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하겠다던 그 남자의 투박한 다짐이 어떻게 혜진의 지옥 같던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놓았을까요? 3달 전 일이었어요. 은하수 노래주점 대기실에는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향이 뒤섞여 있었죠. 윤혜진은 낡은 의자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26살 젊은 도우미들이 핸드폰을 보며 키득거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52세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거든요. 대기실 문이 열리며 사모님이 혜진을 불렀어요. 4번 방에 그 트럭 기사 아저씨가 또 혜진을 찾는다는 얘기였죠. 혜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애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외면했어요.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한태준의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묵묵히 술만 마시고 있었죠. 작업복 차림의 그는 바위처럼 묵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밝게 웃으며 노래를 권했지만 태준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시끄러운 건 싫으니 그냥 옆에 앉으라는 무뚝뚝한 요구였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가끔 태준이 술잔을 비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종료 10분 전 알림음이 울리자 태준이 인터폰으로 30분 연장을 요청했죠. 아무도 보내지 말라는 당부까지 덧붙였습니다. 인터폰을 내려놓자마자 태준은 방문을 잠갔어요.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고 혜진의 시선이 저절로 그에게 고정됐어요. 그의 눈빛은 술 기운 때문인지 묘하게 이글거리고 있었죠. 혜진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태준이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강력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에 혜진은 숨이 턱 막혔죠. 태준이 혜진을 소파 쪽으로 이끌며 그녀한테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가까워지자 혜진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압도적인 남성성과 뜨거운 체온이 온몸을 휘감았죠. 태준은 혜진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고 긴 시간을 보냈죠.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가 정수리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온몸에서 느껴지는 묘한 여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이 남기고 간 온기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혜진은 김이 서린 거울을 손바닥으로 닦아내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갱년기가 찾아온 이후 생기를 잃었다고만 생각했던 얼굴이 오늘은 묘하게 붉은 기가 돌며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죠. 미쳤냐고, 쉰둘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그 온기가 떠나질 않아 밤새 뒤척여야 했죠. 다음날 저녁 노래주점에 출근한 혜진은 도통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태준이 온 것은 아닌지 저도 모르게 문 쪽을 훔쳐보게 됐죠.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모르는 사람이면 실망감을 감추며 다시 고개를 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혜진의 모습을 눈치챘는지 옆에 있던 젊은 도우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 덩치 큰 아저씨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며
키득거렸죠. 옆 친구가 그 아저씨 엄청 무섭게 생겼다며 힘만 무식하게 세 보인다고 거들었습니다. 첫 번째 애가 코웃음을 치며 자기는 돈 줘도 싫다고 깔려 죽을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혜진 언니는 비위도 좋다는 비아냥까지 곁들여졌죠. 혜진은 그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꽂혔지만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기가 찰 노릇이었죠.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그 강렬한 온기는 머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혜진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게 뒷골목으로 나왔을 때였죠. 골목 어귀에 세워진 낡은 화물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무뚝뚝한 표정의 태준이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준이 고개짓으로 조수석을 가리키며 짧게 타라고 했죠. 혜진이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지금 타냐며 물었어요. 가게 문 열어야 하는데 어쩌냐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죠. 태준이 시동을 걸며 무심하게 잠깐이면 된다고 밥이나 먹자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어느새 그녀의 발은 화물차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차 안에는 흙먼지 냄새와 태준 특유의 거친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도시 외곽으로 향했고 도착한 곳은 밥집이 아닌 한적한 모텔 주차장이었어요. 혜진은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먼저 내려 모텔 입구로 들어갔죠. 혜진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태준이 혜진을 끌어안았어요. 며칠 동안 혜진 생각만 났다며 미치겠더라는 고백이었죠. 혜진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너무 급하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혜진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곁에 나란히 누웠어요. 그는 혜진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죠. 혜진은 태준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고 긴 시간 온기를 나눴어요. 혜진은 태준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편안함을 느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준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어요. 희부연 연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등은 여전히 넓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리며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했어요. 담배를 비벼 끈 태준이 서둘러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현장에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며 이거 차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혜진이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돈은 필요 없다고 자기가 뭐 돈 받으려고 그랬냐는 서러운 목소리였죠. 그러자 태준이 나가려다 말고 멈칫하더니 다시 돌아와 혜진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툭 쳤습니다. 태준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죠. 화대가 아니라고 혜진이 너무 말랐다고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는 당부였습니다. 밥 챙겨 먹고 다니라는 투박한 걱정이 덧붙여졌어요. 태준은 그 말을 남기고 쾅 소리와 함께 방을 나가버렸죠. 닫힌 문을 바라보며 홀로 남겨진 혜진은 멍하니 테이블 위에 돈을 바라보았어요. 단순히 몸만 섞고 가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밥 챙겨 먹으라는 그 투박한 한마디가 가슴을 쿵하고 때렸죠. 혜진은 아직도 화끈거리는 온기를 느끼며 텅 빈 모텔방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랜만에 받아보는 사람의 온기에 대한 서러움 같은 것이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노래주점의 공기를 바꿔놓기에 충분했어요. 민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도우미가 들어왔거든요. 27살의 그녀는 딱 봐도 화려하고 끼가 넘쳐 흘렀죠.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치마에 가슴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은 민지는 들어오자마자 대기실의 중심이 됐습니다. 젊음 그 자체가 뿜어내는 싱그러운 에너지와 진한 향수 냄새가 퀴퀴했던 지하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혜진은 구석자리로 밀려나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숨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은 민지의 어깨를 주무르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민지의 하얀 팔뚝을 쓰다듬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피부 탱탱한 것 좀 보라며 가게 분위기가 다 달라졌다며 치켜세웠어요. 민지에게 들어오고 나서 매상 올랐다는 칭찬까지 쏟아냈죠. 민지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바르며 콧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 자기 보러 오는 손님들이 줄을 섰다는 자랑이었죠. 늙은 언니들이랑은 급이 다르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민지의 시선이 거울을 통해 구석에 있는 혜진을 힐끔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조소가 담겨 있었죠. 혜진은 모멸감에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민지 옆에 있으니 더욱 칙칙하고 주름져 보였거든요. 52세라는 나이가 족쇄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올 때쯤 대기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섰습니다. 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그를 쳐다보았어요. 태준의 무뚝뚝한 눈동자가 잠시 혜진에게 머무는가 싶더니 사모님이 잽싸게 그 앞을 가로막았죠. 사모님이 태준의 팔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4번 방 말고 특실로 모시겠다고. 혜진 언니 말고 새로 온 민지는 어떠냐는 제안이었어요. 아주 끝내준다는 칭찬까지 곁들였죠. 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혜진을 바라보려 했어요. 자기는 늘 부르던 사람이 있다는 말을 꺼내려 했죠. 하지만 사모님은 틈을 주지 않고 민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맨날 칙칙하게 왜 그러냐며 오늘은 젊은 애랑 한번 놀아보라는 권유였어요. 민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태준의 팔에 매달리며 가슴을 밀착시켰죠. 자기가 아주 화끈하게 해주겠다는 속삭임까지 덧붙였습니다. 태준은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기세에 눌려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결국 사모님과 민지에게 떠밀려 복도로 나갔어요. 닫히는 문틈 사이로 태준이 곤란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혜진은 고개를 푹 숙여버렸죠. 태준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거든요. 대기실에 다시 정적과 비참함만 남겨졌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견딜 수 없어 화장실로 도망치듯 자리를 떴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혜진은 4번 방 앞을 지나다 멈칫했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혜진의 발은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홀린 듯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곳에는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태준의 무릎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고 한 손으로는 술잔을 다른 한 손으로는 태준의 단단한 가슴을 훑쳐내리고 있었어요. 태준은 소파에 깊게 기대 앉아 있었는데 민지를 밀어내지 않고 있었죠. 민지가 태준의 귀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몸 정말 좋다는 칭찬과 함께 소문대로 대단하냐는 노골적인 질문이었어요. 태준이 술잔을 비우며 무심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민지가 까르르 웃으며 태준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튕기지 말고 자기랑 나가자는 유혹이었죠. 저런 늙은 아줌마랑 노는 거 지겹지도 않냐며 냄새나고 축 늘어진 몸이 뭐가 좋냐는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자기랑 가면 천국 보여주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어요. 냄새나고 축 늘어진 몸. 그 말이 혜진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을 난도질했어요. 혜진은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죠.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태준에게 잠깐의 욕구 해소 도구였을 뿐이라고 젊은 여자가 나타나니 금방 버려질 헌신짝 같은 존재라고 단정지었어요. 수치심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혜진은 가게 뒷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후끈 끼쳐왔지만 얼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지는 못했죠. 혜진은 쓰레기 더미가 쌓인 골목 어귀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소리 죽여 흐느끼며 중얼거렸죠. 바보 같다고. 윤혜진이 뭘 바란 거냐고.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노래주점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죠. 혜진이 놀라 고개를 들자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혜진을 발견하고는 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잔뜩 화가 나 있었죠. 혜진은 그가 민지와 놀지 않고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올려다보았어요. 태준이 혜진의 손목을 낚아채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죠. 왜 사람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사라지냐고. 자기가 찾았다는 항변이었습니다. 혜진이 서러움에 북받쳐 그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어요. 왜 왔냐고. 그 젊고 예쁜 여자랑 놀지 왜 왔냐는 울부짖음이었죠. 자기 같은 늙은 게 뭐가 좋냐며 가서 그 여자랑 즐기라는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냄새나는 아줌마는 싫다며 민지가 했던 말까지 되뇌었어요.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그는 대꾸 없이 혜진을 골목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죠. 등이 벽돌에 부딪혀 쾅 소리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태준의 양팔이 혜진을 가두듯 벽을 짚었고 그의 거대한 몸이 그녀를 압박해왔거든요. 태준이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가 그렇다고 했냐는, 누가 싫다고 했냐는 추궁이었죠. 혜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들었다고, 민지가 한 말을 다 들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혜진의 말을 막으려는 듯 거칠게 입술을 덮쳐왔어요. 혜진이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쳤지만 태준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의 키스는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집어삼킬 듯 격렬하고 투박했어요. 그는 혜진의 입술을 탐하며 그녀의 목덜미 깊숙한 곳에 코를 박고 숨을 들이켰죠. 태준이 입술을 떼고 뜨거운 숨을 혜진의 얼굴에 내뱉으며 속삭였습니다. 자기는 그 독한 화장품 냄새가 딱 질색이라고 머리 아파서 숨도 못 쉬겠다는 고백이었어요. 자기는 혜진의 이 냄새가 좋다고, 혜진의 살 냄새가 좋다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태준의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는 민지의 젊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혜진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혜진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투박한 손으로 넘겨주며 덧붙였어요. 다시는 도망가지 말라고. 자기 미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죠. 그 말 한마디에 혜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젊은 여자에 대한 질투심도 늙음에 대한 자격지심도 그의 뜨거운 체온 앞에서 녹아 사라졌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태준의 굵은 목을 끌어안았죠. 태준은 그녀의 허리를 꽉 끌어안아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길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확인하며 뜨겁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조금 전 열렸던 노래주점 뒷문 틈으로 뱀 같은 시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민지가 문틈으로 얼굴을 반쯤 내민 채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늙은 여자를 택한 태준에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죠. 민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서로를 탐하느라 정신없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죠. 민지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감히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어디 한번 죽어보라는 음흉한 생각이었어요. 민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SNS를 검색했죠. 혜진의 프로필에서 태그된 사진들을 뒤지다가 전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의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이었어요. 민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혜진이 남자 만나서 노는 주소와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민지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골목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에 파묻혀 그 불길한 징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 태주는 혜진을 자신의 낡은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어요.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차 안에는 흙먼지 냄새와 태준의 땀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혜진에게는 그 어떤 고급 승용차의 방향제보다 안락하게 느껴졌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화물차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를 벗어나 도시 변두리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진 단독주택이었죠. 태준이 시동을 끄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누추하다고.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볼품은 없지만 들어가자는 초대였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며 아니라고 아늑하고 좋다고 대답했죠. 태준이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었고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공간에 발을 들였습니다. 집안은 투박한 가구들 뿐이었지만 의외로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태준은 혜진을 방석에 앉히고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죠.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졌어요. 태준이 숟가락을 혜진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먹으라고. 혜진이 너무 말랐다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는 미안함까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뜨거운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국물이 얼어붙었던 가슴 속 응어리까지 녹여내리는 것 같았죠.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밥을 먹자 태준이 소주 한 잔을 털어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덤덤하게 말했어요. 자기는 평생 화물차 몰며 살았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기술이라곤 이 몸뚱이 하나뿐이라는 고백이었죠. 거칠고 투박해서 여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쓸쓸한 독백이었습니다. 혜진이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태준의 시선이 혜진의 눈을 깊게 파고들었죠. 근데 혜진을 처음 봤을 때 묘하더라는 돌아가신 어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한 게 그냥 안고 싶었다는 진심이었습니다. 젊은 애들은 모르는 그런 향기가 혜진한테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혜진이 울먹이며 물었죠. 자기 늙었다고 가진 것도 없고 이혼하고 노래주점이나 다니는 여자인데 진짜 괜찮냐는 떨리는 질문이었습니다. 태준이 손을 뻗어 혜진의 젖은 볼을 엄지로 닦아내며 대답했어요. 혜진이 윤혜진이라서 좋다는 다른 건 상관없다는 확고한 대답이었죠. 이 손이라도 괜찮다면 혜진이 쉴 곳이 되어주고 싶다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에 혜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52세 여자로서 끝났다고 믿었던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혜진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 일 그만두라고. 그런 데서 혜진이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다는 확고한 선언이었죠. 혜진이 놀란 눈으로 그치만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냐고 방세도 내야 한다고 걱정했습니다. 태준이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입에 풀칠은 시키지 않을 테니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는 약속이었죠. 혜진은 태준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날 오후 혜진은 마지막으로 노래주점을 찾았어요. 대기실 사물함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죠. 사모님이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다가 혜진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짐을 싼다며 그 트럭 기사 아저씨가 살림이라도 차려주냐는 비아냥이었어요. 팔자 폈다는 조롱까지 덧붙였죠. 혜진이 가방을 어깨에 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팔자 고치러 간다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였어요. 사모님이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지만 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죠. 지하 계단을 올라와 마주한 햇살은 눈이 부시게 밝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태준의 화물차가 시동을 켜둔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화물차를 타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골목. 태주는 혜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투박하고 거친 남자의 손 안에 잡힌 혜진의 손이 작고 하얗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며 여느 평범한 부부들처럼 장을 봤어요. 단지 콩나물 값을 깎는 사소한 대화조차도 혜진에게는 기적 같은 행복으로 다가왔죠.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덤으로 고추를 넣어주며 웃었어요. 부부가 보기가 너무 좋다며 남편분이 아주 듬직하다는 칭찬이었죠. 힘 좀 쓰시겠다는 농담까지 덧붙였습니다. 태준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허허 웃었어요. 혜진이 태준의 팔을 끌어안으며 미소 지었죠. 우리 신랑이 희망하는 장사라는 자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나눠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후에 따스한 햇살 아래 길게 늘어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걷고 있었죠.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는 까맣게 모른 채 혜진은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영원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혜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 천둥 소리보다 더 요란한 괴성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쾅쾅쾅.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현관문을 부술기세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있었죠. 반잠에 빠져있던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태준이 침대 옆에 두었던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며 미간을 찌푸렸죠. 가만히 있으라며 나오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태준은 거실로 나갔어요. 현관문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흔들리고 있었죠. 태준이 숨을 고르고 잠금 장치를 풀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며 술 냄새가 확 끼쳐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빚쟁이들에게 얻어맞아 눈두덩이 터지고 입술이 찢어진 박민수가 서 있었어요. 전 남편이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난입했습니다. 손에는 켜진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는데 화면에는 민지가 보낸 사진과 주소가 찍혀 있었어요. 박민수가 핏발선 눈으로 집안을 휘휘 둘러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윤혜진이 어디 숨었냐며 당장 나오라는 악을 쓰는 외침이었죠. 방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잊고 싶었던 악몽, 전 남편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태준이 박민수의 앞을 막아서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누구냐고.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하는 짓이냐는 경고였죠. 당장 나가라는 명령까지 덧붙였습니다. 박민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새끼가 그 기둥 서방이냐는 비아냥이었죠. 비키라며 자기 마누라 데리러 왔다는 억지였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남편 버리고 여기서 딴 놈이랑 뒹군다는 욕설까지 쏟아냈어요. 그 소리에 혜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이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며 우리 이혼했다며 남이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민수가 혜진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어요. 그는 태준을 밀치고 혜진에게 달려들려 했죠. 거실 협탁 위에 있던 꽃병을 발로 차 산산조각을 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박민수가 깨진 꽃병 조각을 밟으며 악을 썼죠. 이혼 누가 해줬냐며 위자료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습니다. 혜진이 꼬셔둔 돈 있는 거 다 안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는 억지였어요. 태준이 박민수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뒤로 내던졌어요. 이 자식아, 여자한테 손대지 말라는 경고였죠. 바닥에 나뒹군 박민수가 오기로 일어나며 태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상대가 될 리 없었어요. 태준은 박민수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복부에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었죠. 억하는 소리와 함께 박민수가 구겨지듯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퀴벌레처럼 즐겼어요. 바닥을 기면서도
혜진의 발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죠. 혜진이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어요. 오지 말라며, 저리 가라며, 태준에게 도와달라는 절규였습니다. 박민수가 광기 어린 눈으로 혜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여기서 다 죽고 자기도 죽겠다는 협박이었죠. 태준이 다시 박민수를 제압하려 달려들던 그 순간이었어요. 박민수가 뱀처럼 몸을 비틀며 전투화를 신은 발로 혜진의 아랫배를 잇는 힘껏 걷어차 버렸죠.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됐어요. 단말마의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죠. 갑자기 뱃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랫배가 찢어지는 듯한 격통이 전신을 마비시켰어요. 혜진은 배를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스르륵 주저앉았죠. 태준이 박민수를 걷어차고 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냐며 정신 차리라는 다급한 외침이었어요. 혜진은 대답 대신 입을 벙긋거리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어요. 그녀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잠시 후 혜진의 얇은 잠옷바지 사이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나온 피는 순식간에 거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어요. 비린 피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 참혹한 광경에 박민수조차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끝에 묻은 피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어요. 자기는 모른다며 저게 왜 저러냐는 떨리는 중얼거림이었죠. 태준의 눈에서 이성이 끊어졌어요.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박민수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집어던져 버렸죠.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혜진을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과 옷이 온통 혜진의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더러운 줄도 몰랐어요. 태준이 울부짖으며 혜진을 흔들었죠. 정신 차리라며 눈 감지 말라며 눈 뜨라는 절규였습니다. 혜진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태준의 울부짖는 얼굴을 보았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죠. 이제 겨우 행복해졌는데 말이에요. 혜진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어요. 태준은 맨발로 혜진을 안고 빗속을 뚫고 화물차로 달렸죠. 차 조수석에 혜진을 태운 그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호 위반은 보이지 않았어요. 빗길에 화물차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는 핸들을 꽉 잡고 오직 병원 응급실 불빛만을 향해 질주했죠.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태준은 혜진을 안고 뛰어들어갔어요. 사람이 죽어간다며 피가 안 멈춘다며 도와달라는 절규였죠.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카트를 끌고 왔고 피범벅이 된 혜진을 싣고 처치실로 사라졌습니다. 1시간 같은 10분이 지나고 처치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태준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외부 충격으로 인해 자궁이 파열됐다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쇼크 상태라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궁이 터지면서 손상이 너무 심하다는, 지혈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궁을 전부 드러내야 한다는 설명이었죠. 적출 수술에 동의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자궁을 드러낸다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가 죽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태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곧이어 수술실 앞에 붉은 수술 중 램프가 켜졌죠. 차가운 병원복도 의자에 홀로 남겨진 태준은 피가 말라붙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6개월 후, 마취에서 깬 지 오래였지만 혜진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아랫배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허전함은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죠. 태준은 그 6개월 내내 혜진의 곁을 지켰지만 혜진은 거울조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서투른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몸에 좋다는 약재를 사다가 정성껏 다렸어요. 혜진의 발을 주물러주고
등을 토닥이며 인내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던 그날 밤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혜진의 뒤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혜진의 몸이 흠칫하며 굳어졌어요. 하지 말라며, 자기 이제 여자도 아니라며, 그것도 없는데 태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부였죠. 태준은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태준이 혜진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진심을 담아 속삭였어요. 누가 그러냐며, 누가 여자 아니래냐는 반박이었죠. 혜진이 여자인 건 그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혜진이 윤혜진이라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한테는 혜진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는 진심이었어요.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거짓말이라며,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울먹임이었습니다. 태준이 혜진의 어깨를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는 혜진의 젖은 눈가에 입을 맞추고 눈물 자국을 혀로 하차주었어요. 껍데기 아니라고, 자기 심장이 혜진만 보면 이렇게 뛰는데 어떻게 껍데기냐는 확인시켜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혜진의 잠옷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혜진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손으로 배를 가리려 했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내렸죠. 그의 시선이 아랫배에 남은 수술 자국에 머물렀습니다. 흉하고 붉은 상처였지만 태준은 그 위에 경건하게 입을 맞췄어요.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속삭임이었죠. 그의 뜨거운 입술이 상처 위를 맴돌자 혜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얼음장 같은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태준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자기 너무 무서웠다고, 태준이 자기 버릴까봐 그랬다는 고백이었어요. 태준은 아이처럼 우는 혜진을 토닥이며 달랬죠.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태준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어요. 혜진은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의 온기를 느꼈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혜진은 태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태준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부산 광안리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백반집 태준네 식당의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활기찬 도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공사장 인부들과 바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들이닥쳐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주방 안에서 태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웍을 돌리고 있었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제육볶음은 기가 막힌 불맛을 냈죠. 홀에서는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비처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53세가 된 혜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죠. 수술 후유증으로 가끔 다리가 붓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사랑받는 여자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세월을 역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눈가에 잡힌 주름조차도 행복의 흔적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해가 뉘엿 넘어가고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늦은 저녁,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아 그날 번 돈을 정산하고 있었어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을 세는 혜진의 손놀림이 경쾌했죠. 태준이 캔맥주를 따서 혜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며, 오늘 사람 많아서 힘들었다며, 허리 좀 펴라는 위로였어요. 혜진이 맥주를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키며 대답했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돈 들어오는 재미에 아픈 줄도 모르겠다는, 이대로만 가면 금방 빚 다 갚고 집도 사겠다는 희망찬 계획이었습니다. 태준이 흐뭇하게 웃으며 혜진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그의 투박한 손길이 뭉친 근육을 꾹꾹 눌러주자 혜진의 입에서 나른한 신음이 새어나왔죠. 시원하다는
태준소는 진짜 약손이라는 감탄이었습니다. 그날 밤 2층 살림집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어요. 태준이 혜진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죠. 혜진은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파도는 자장가처럼 두 사람을 다독였죠.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상처마저 덮을 만큼 거대하고 단단했습니다. 혜진은 맞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은 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혜진 씨와 태준 씨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53세라는 나이에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체념했던 혜진 씨. 비록 전 남편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몸의 일부를 잃었지만 태준 씨의 그 묵직하고 거대한 사랑이 그녀의 텅 빈 마음을 빈틈없이 채워주었습니다. 혜진이 여자인 건 그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혜진이 윤혜진이라서라는 태준 씨의 투박한 고백이 긴 여운을 남기네요. 진정한 사랑이란 건 결국 육체를 넘어 서로의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 때문에 혹은 초라한 현실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 TV를 운영하며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